네, 안녕하세요. 남자익입니다. 제가 이 중요한 행사의 첫 발표잖아요. 몰랐습니다, 올 때까지. 먼저 이런 좋은 행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가천대학교하고 코코넷스쿨 그리고 장대익 학장님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농업 분야 행사는 많이 갔는데 대학이 주관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사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긴장이 막 되고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또 앞에 오프닝을 또 우리 장 교수님께서 너무 진화학자라서 아주 뜻깊게 열어줘 가지고 이렇게 세속적인 얘기를 다음에 해도 되나 이게 살짝 고민됩니다. 살짝 고민돼 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사진 죄송합니다. 그게 또 AI 기술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농업이라는 게 사실 스타트업으로는 별로 인기가 없는 분야 같습니다. 농업이라는 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농업 스타트업을 같이 이렇게 진작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성공적이었다고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이 식어가는 단계가 아니었나. 그런데 이런 기회에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업은 위기지만 스타트업은 기회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들었던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게 스타트업은 문제를 정의하고 세상이 아직 찾지 못한 해답을 제시하는 실험실이다. 이런 정의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러니까 일단 스타트업이라는 게 발전을 하려 그러면 활발하게 꽃을 피우려 그러면 문제라는 게 있어야 되죠. 문제가 많은 곳이 일단 스타트업이 하기 좋지 않습니까? 네, 농업이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계속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좋은 스타트업은 제품을 만들고 위대한 스타트업은 문제를 재정의한다. 사실 어떤 산업에서 어떤 문제를 재정의할 기회를 가진 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좋은 스타트업은 될 수 있는데 위대한 스타트업이 농업 분야에 나올 수 있을까? 그럼 위대한 스타트업이 나오려면 문제를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잖아요. 제가 오늘 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말씀드릴 거고 그걸 그러면 스타트업 관점에서 어떻게 풀고 재정의할 것인지를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발표자분들이죠. 문정훈 교수님 아마 포도주에서 아마 이제 문제를 찾으실 것 같고요. 저 미스터 아빠도 나오죠, 그죠? 아마 유통에서 문제를 찾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태양 대표님은 시즈닝을 만드신 대표님들, 네, 각자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지 그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특히 문 교수님의 발표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 어떤 먹음직스러운 게 나올까? 저분하고 친하면 항상 좀 먹을 게 많이 나옵니다. 네, 고급스러운 먹거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문제를 정의를 할 때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땅값이 너무 비싸다,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다, 아니면 농가 구조가 너무 영세해가지고 스타트업이 기술이나 아니면 서비스나 제품을 팔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잘할 수 있는 토양이 거의 없는 거죠. 아니면 어떤 청년들은 이 농촌의 청년들이 너무 비중이 낮거든요. 청년이 없다, 아니면 세대 교체가 안 된다. 또 농업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농업이 너무 올드한 산업이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후로 농업이라는 근본적으로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기술적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구조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거의 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수많은 댓글들이 그래요. 농업은 희망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사실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농업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농지 가격을 비교한 걸 보시면은 한국의 농지 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아직까지 다른 나라가 더 비싼 나라를 못 찾았습니다. 이상한 도시 국가는 더 비쌀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전 세계를 다 찾아봤을 때 우리나라 농지가 가장 비쌉니다. 일본보다 평균 5배, 6배가 더 비싸고요. 유럽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보다도 평균 한 3배, 4배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화에서 농업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 농산물 값이 왜 비싸고 왜 농가 구조가 영세할 수밖에 없는가? 근본적으로 이제 땅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우리 사회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죠. 부동산이라는 문제요.
거기에서 기인하는 문제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고요, 이건요. 또 하나가 이제 가장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죠.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죠? 이로 인해 가지고 병해충도 증가하고요,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식품의 영양 가치도 하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온도 변화 자체가 그럼 농산물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물가를 올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다 앞으로 계속 마주칠 거죠. 어쩌면은 올 4월 14일에 눈이 내렸더라고요. 그때 많은 꽃들이 폈을 때였죠, 그죠? 그 눈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농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죠. 올 가을에 과일 값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 3월, 4월이 날씨가 이러면은 여름에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에 우박이나 냉해가 내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과연 우리나라 과일 산업은 괜찮을까?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또 물가 문제가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죠. 이게 항상 기후와 농업과 물가 문제는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처럼 움직이거든요. 이런 게 계속 될수록 국민들이 농업에 대한 신뢰는 점점 떨어지고 이제 불만은 점점 증폭이 되죠. 이것도 농업 분야가 크게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농업은 또 심각한 세대 교체 위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농장주죠.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장주의 그 평균 연령이 거의 70세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이죠. 고령화율이 거의 70%에 다다랐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갔는데 일본이 69.2%로 조금 꺾였죠. 70%에서 71%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농장주의 고령화율이 일본을 넘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꺾이는 단계고요. 우리나라는 계속 치고 올라가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되다가 이제 급격한 붕괴가 예상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고요. 또 하나가 이제 농업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 5년 이내에 지금 현재 자율주행 농기계라든가 많은 로봇들이 농업 현장에 실용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자율주행 농기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5년 내에 아마 글로벌 농업 관점에서는 기술 혁신이 굉장히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 아마 산업혁명 때 굉장히 농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질소비료가 개발되고 그 다음에 트랙터가 나오고요. 이러면서 농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그것만큼 큰 변화가 앞으로 10년 내에 도래할 거다. 이거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과연 그랬을 때 그럼 우리나라 농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건가?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고민이고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최근에 봤는데 많은 로봇들이 지금 현재 그 농업 현장에서 테스트되고 있거든요. 테스트되고 이게 아마 농업이라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실용화되는데 꽤나 몇 년이 걸립니다. 앞으로도 일부는 이제 쉬운 것부터 도입되고 있고요. 약간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 있잖아요. 그 곡물 같은 것들은 이제 빠르게 바뀌어갈 거고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은 천천히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브로콜리를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유럽에 가보면 이제 농장에 가보면은 거대한 컨베이어를 달고 있는 트랙터들이 폭이 굉장히 넓죠.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대개 동유럽에서는 이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쭉 늘어서 가지고 이렇게 배서 올리죠. 기계 올려 하는데요. 그걸 이제 최근에 보니까 저런 로봇들이 트랙터 뒤에 달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이 기계의 발달은 농장을 규모화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해결 못하는 게 이제 사람 손이 들어가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 못했는데 그것들이 하나씩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 구조 자체가 변해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 로봇 하나 AI 흐름에 못 맞추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 농부와 우리나라 농부가 경쟁하는데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다른 나라의 로봇과 우리나라의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도 경쟁하게 될 수도 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죠, 이게 그죠? 왜냐하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물가 문제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개방할 수도 없고요. 시장 개방을 못하면은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 생산에 대해서 안정성을 가져갈 수도 없고 물가를 이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에서는 외통수로 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이게 현재 우리나라 농업이 가지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스타트업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또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보면은 제조업과 그 로봇이 굉장히 뛰어나고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고 있으면은 마치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기술적으로 있잖아요. 산업 제조 기술 쪽에서 과연 중국에 있는 제조 기술을 넘어설 수 있을 거냐?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요. 그러니까 저런 시도를 하는 스타트업은 없죠. 실제로 있다 치더라도 그건 이제 약간 좀 흉내만 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AI 혁명을 넘어설 수 있을 거냐. 우리나라 다음 정부에 누가 되든 간에 저 분야에 많은 투자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농업 분야에 그것까지 이제 언제 흘러올 거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 같고요. 그게. 그다음에 일본의 무인동 기계나 아니면 저 자동화 로봇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일본은 2018년부터 이 수백 군데에서 거의 지금까지 있잖아요. 계속 실증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증을 해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런 우리나라 정밀 농업 기술이 아니면 농업용 로봇들이 이것도 조만간 이제 전부 다 나갈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 일본의 글로벌 투자사들이 일본의 농업 기업들을 보고 있으면은 실제 외국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시작할 것 같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거의 전환점이 온 것 같아요. 일본은 이제 2020년 고이즈미 정부 때부터 2021년부터 했습니까? 고이즈미 정부 때부터 농업 혁신을 천천히 했고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25년 걸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하더라도 이 일본 정도 했는데까지 앞으로 20년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인구 구조라는 게 이런 것들이 20년을 절대 안 기다려 주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를 보시면은 이 우리나라 주변으로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같은 위도에만 생산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비슷한 채소는 그죠? 신선 채소나 과일 같은 거는 비슷한 위도에서 생산하고 있고 과일은 이제 다른 위도에서 생산되겠죠. 열대 과일과 아열대 과일과 그다음에 온대성 과일들이 있는데 이 과일들은 다른 위도에서 생산되고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부유해질수록 먹거리가 다양해지는데 먹거리가 다양해지면 수입이 늘어나는 건 이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지리적 차이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신선 채소 우리가 먹는 배추나 아니면 저 대파 같은 것들은 비슷한 위도에서 대부분 다 생산되거든요. 비슷한 위도를 우리가 줄을 쫓고 보시면 없죠, 그죠? 중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있는데 일본은 약간 좀 그렇고요. 일본은 자기 나라 그 수요도 충족하기 힘드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이 저 원을 쳐놓은 저것에 보면은 거의 한 7, 8억 명 정도가 그죠? 모든 그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장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가가 이제 농업 분야에서 근본적으로 이제 이 스타트업들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 하는 걸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그런 고민을 했지만은 사실 지금까지 그런 고민들이 스마트팜이라는 걸로 다 수렴을 해버려 가지고 사실 그게 오히려 농업 혁신을 가로막게 있는 아니면 실제 농업의 본질적인 문제를 못 보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굉장히 좀 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 농업 구조가 이쪽 1헥타르 미만의 영세한 구도 쪽으로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20년 정도 가면서 오른쪽에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규모가 커졌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절한 규모가 돼야 농업이라는 기업 스타트업이 나왔을 때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영세한 구조로만 되어 있으면은 영세한 농가가 스타트업 제품을 사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또 이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내에 지금의 농가 수가 한 97만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전업농은 50만 개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농경지 면적이 비슷한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는 150만 헥타르고 네덜란드는 180만 헥타르거든요. 네덜란드의 농업 경영체 수는 4만 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농업 경영체 수로 하면 하여튼 농가 수가 그 90만 개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농가 인구가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농가 수가 한 30에서 50만 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근본적인 고민이죠. 농업이라는 건 또 하나의 문제가 특징이 뭐냐면은 규모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산업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거는 그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도구에 따라서 모든 시스템이 셋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인건비가 이제 가장 투입되는 것 중에 인건비가 가장 비싸다 보니까 가능하면 인건비를 줄이는 쪽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냥 기계를 현대화하고 규모화하면서 그 농업 생산성은 높이고 그다음에 투입되는 비용은 계속 줄이는 방식으로 농업이 발전해 왔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클수록 오른쪽으로 할수록 규모가 클수록 생산비가 거의 작은 농가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낮아지죠.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규모끼리 만약 시장을 개방해 버렸을 경우에는 이 개방이 불가능하죠, 그죠? 왜냐하면 한쪽 산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런 걸 문제를 봤으면은 이 규모의 문제를 봤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하는 것도 가끔 예를 들어서 일본은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농가 규모가 많이 커졌을 거잖아요. 농업은 한 가지 이제 미리 전제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농업이라는 건 대부분 다 그러니까 소농과 대농의 논쟁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농업계에서는 항상 저를 대농주의자라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사실 농가 숫자가 절반을 줄여들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농가당 농경지 면적이 1.5헥타르에서 3헥타르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100만에서 50만으로 줄어들어도 농경지 면적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봐야 1.5에서 3헥타르로 늘어나요. 일본의 지금 평균 경지 면적이 3.2헥타르입니다. 그러면 90년대, 2000년대에는 아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그 실제로는 보면은 이게 커지는 이렇게 규모화된 농가들이 일부가 늘어나는 거지 작은 농가들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면은 한 70%는 소농이 차지하게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꾸 이 농업에 대해서 구조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농가 숫자가 줄어들면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하고 조금 이제 다른 결이다. 제가 이 얘기를 건너뛰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자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의 예시인데 저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많은 그 디스커션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값이 비싸고 농가가 고령화돼 있고 또 이 농경지의 대부분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안 믿어지시겠지만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는 나라잖아요. 도시 사람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땅 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상속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은 도시로 나왔잖아요. 도시로 나오니까 땅을 상속을 하면은 되게 자녀가 세 명 있으면은 3명 있는데 나눠서 상속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농업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상속 제도가 대개는 어떤 곳은 막내딸인데 물려주고 어떤 장자 상속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영농 단위가 상속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농장이란 어떤 규모가 하나의 패밀리를 구성하는데 경제 기반이기 때문에 이걸 나눠버리면 이제 가족 전체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패키지로 물려주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차남은 도시로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했었죠. 근데 요즘은 이게 그런 개념이 없어지면서 유럽은 여전히 그런 개념들이 남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땅을 균분 상속해 버리니까 토지가 굉장히 분산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이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도 사실 1시간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냥 간략하게 하면은 분산되어 있고 모르니까 규모화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제가 규모화를 하자 한다 해서 규모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 개별 농가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농가의 연합체를 만드는 거죠. 하나의 주식회사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규모화를 해서 하나의 영농 단위, 경영 단위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50개든 100개든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라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이 농가들이 그죠?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농업을 바라볼 때 느끼는 게 스마트팜이 미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농업계에서는 앞에 그래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농가 중에서 청년 비율이 0.47%거든요. 97만 농가니까 청년 농가 숫자가 한 4천 농가 좀 넘어가는 거죠. 그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 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청년들을 이제 농촌으로 이렇게 유입시키는데 사실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죠. 농사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데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 건 말이 안 돼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생각을 한 게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마법의 상자를 꺼냈죠. 이게 대개 1,000평, 2,000평 정도에서도 이렇게 자본을 투자해서 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사실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고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스마트팜의 경쟁력은 정부 지원과 값싼 전기요금이다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전기요금이 만약에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2021년도에 농가당 그 농사용 전기요금의 평균이 한 36원인데 지금이 75원 정도로 한전평균이 올라갔거든요. 물론 갑을 종류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농촌에서 부담하게 된 전기요금만 6천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면세율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농사용 전기요금은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의 절반이거든요. 만약에 산업용 전기요금하고 똑같은 식으로 이게 전기요금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스마트팜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온실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면요. 한 7만 헥타르 정도가 온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경영 수지가 바뀌는 거죠. 농업에 그냥 재앙적인 문제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도 굉장히 큰 문제죠. 이것도 그러니까 농사용 전기요금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산업 전체가 이렇게 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바꾸고 싶으면은 아마 지금부터 모든 노력을 해도 한 10년, 20년은 더 걸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투자한 게 또 전부 다 이제 좌초자산이 되어버리겠죠.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것들이 있죠. 사실 뭐 이게 대안은 아닌데 이제 예를 들면은 엔벨롭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팜을 하는 건 아니고요. 농촌을 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바꿀 거냐는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농지에서 작물만 생산했는데 전기와 작물을 동시에 생산하자는 컨셉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과수원이라든가 이제 그 포도밭 같은데 유럽에 보면은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이제 그 기후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약간 쉐더를 만들면은 이 광은 이제 어차피 광포화도는 넘어서니까 어느 정도 열을 몇 도씩 낮출 수가 있고 또 증발하는 양을 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열대지방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땡볕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서 있는 것도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런 게 떡 있으면 어때요? 그늘이 생기죠, 그죠? 농작업하기가 비교적 쉬워집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후변화 대응 시설도 될 수 있고 농업과 에너지 문제와 아니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앞에 스마트팜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이제 에너지 문제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요. 이게 그걸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뭐 연결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로봇이 나오든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려 그러면은 많은 경우가 이제 전동화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농촌에 있는 곳에 전력을 어떻게 보급할 거냐의 문제가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 문제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전력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력망 불균형도 굉장히 심하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로컬 내에서 전기를 소비하게 만들어가도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농촌 쪽으로 전력 인프라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전력업계에서는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이제 이런 하나의 어떤 전기를 이렇게 분배하는 시스템들 있잖아요. 충전하는 스테이션 같은 것도 이건 아마 농업의 전기화하고 농기계 로봇화나 전기화 같이 물려서 갈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먹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혁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를 항상 소개하는데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회사 그 블루베리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인데 페루에서 블루베리를 제조하고 있죠. 이 회사의 비전이 뭐냐면은 이 과일들은 보면 특징이 짧은 기간에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길어야 한 달이죠, 그죠? 아무리 저장을 잘하더라도. 근데 이 회사의 그 사명이 목표가 뭐냐면 50주 이상 동안에 블루베리를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목표죠, 그죠? 사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은 산지를 전국으로 펼쳐버린 거죠. 펼쳐버렸고 지금 현재 시리즈 A로 아마 3억 달러를 투자를 받았었는데 지금 이쿼티 투자를 해가지고 1억 달러입니까? 1억 달러를 새롭게 투자를 받았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저런 저장 시설이라든가 저장 기술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하나는 전 세계로 이제 공급망을 만들고 이게 저장 기술에 투자를 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죠, 있죠. 저걸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딸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딸기거든요. 우리나라 딸기는 품종도 괜찮고 그 생산 시설도 괜찮고 에너지 문제는 해결해야 되긴 하지만요.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죠. 딸기를 수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출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딸기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얼마 동안 공급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딸기는 대개 또 동남아시아로 수출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공급망 자체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도전 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별 농가 관점에서 산업을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다르게 봐가지고 그죠? 우리나라 한국의 딸기가 동남아시아 아까 전에 그 바운더리 있잖아요. 그쪽 바운더리에서 최소한 수십 주 정도는 이렇게 매대를 차지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거기 로봇 테크놀로지, 에너지 테크놀로지하고 아니면 이런 글로벌 공급망을 다루는 이런 전략들이 같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에 일어나야 될 그 혁신들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농업을 너무 개인의 관점, 농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이게 좀 넓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쌀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일본에서 가격이 올라서 난리였죠. 너무 과잉입니다. 과잉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일본은 계속 이제 이 생산량을 계속 줄여오고 있었거든요.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생산량을 줄여오는데 이게 불가능해졌잖아요. 예전에는 줄여오는 게 기후가 괜찮을 때는 이게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었거든요. 일본도 이게 쌀을 수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폭등이 일어나는 작물들은 수입을 못하는 작물들은 폭등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국내 기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생기면은 물가 인상으로 바로 나가고 있죠. 수입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과라든가 대파 같은 것들도 왜 수입이 폭등이 일어나냐면은 수입이 어려운 작물이거든요. 지리적으로 어렵고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렵고요. 일본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막고 있죠. 이게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수출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도 2000년대부터 방향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수출 전략 들어온 건 2010년대쯤부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2024년도에도 수출량이 늘어났는데요. 왜냐하면은 쌀값이 올라가니까 전 정부의 수출을 제한할 거로 생각했는데 일본은 이걸 수출량이 계속 늘렸더라고요. 보면서 아, 이 친구들은 정말 쌀 수출하는데 진심이구나 싶었는데 근본적으로는 2030년까지 35만 톤까지 늘리겠다 하고 있는데 5%쯤 되죠. 왜 이렇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논을 계속 줄이면은 이게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근데 기후 문제가 왔을 때 갑자기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출을 35만 톤 정도 하고 있으면 5%쯤 되면은 예를 들면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수출량을 조절해 가지고 이제 물가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일본은 그러니까 쌀은 계속 수입하지 않겠다. 하지만은 수출을 통해 가지고 이 가격을 완충해 나가겠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일본이 의도적으로 쌀값을 약간 높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논을 계속 줄이면서 식량 안보를 위험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쌀을 수입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쌀 발음 괜찮죠? 자꾸 하도 뭐라고 해서 네, 경상도다 보니 쌀 발음이 그죠? 신경 써서 하면 괜찮은데 자꾸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농업 기술은 다 괜찮아요. 품종 개발하는 능력도 괜찮고 뭐 재배하는 기술도 괜찮고요. 그럼 전략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가 이제 고민인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해남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럼 쌀을 어떻게 수출하는 게 맞을 거냐? 그러면 그죠? 이쪽 친구들이 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쪽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쌀이라는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이잖아요. 이게 그 생산 원물 가격만 가더라도 이게 8조 원에 해당하거든요. 5% 정도만 되더라도 이 4천억 정도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시장입니다. 만약에 5% 정도를 만약에 수출할 거라면 4천억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으로 치면 한 5, 6천억이 넘어가겠죠. 이 정도를 새롭게 수출을 해야 아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이 농촌 문제하고 식량 문제하고 쌀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쌀을 수출할 거냐, 아니면 식품으로 할 수도 있고 뭘 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것들을 또 하나의 굉장히 큰 과제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농업 기술이 비교적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농업이 이제 굉장히 거대한 산업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산업이에요. 예를 들면 전 세계 그 30몇 개, 34개국의 농식품 시장만 보더라도 거의 10조 달러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가장 크게 시장이 성장하는데 그 커지는 시장만 3조 달러가 됩니다.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이 거대한 시장에서 우리가 숟가락 한 개 올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 거냐, 그죠? 이런 고민을 항상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지, 이걸 우리가 뭐 할 건가 말 건가 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 두서없이 이제 이런 농업의 문제와 아니면 몇 개의 사례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그래 제가 몇 개 했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특히 가천대나 창업하시는 학생들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럼 농업의 어떤 문제를 재정의 할 거냐? 좀 더 큰 문제를 재정의 해가지고 우리 농업 문제 해결에 좀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